장희빈 제2편 저주, 사약, 그리고 진실. 1693년 어느 날 밤 창경궁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신한 숙빈 최 씨가 장희빈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희빈 장 씨가 임신한 숙빈 최 씨를 질투하여 구타했다. 단 한 줄. 하지만 이 한 줄이 숨기고 있는 이야기는 방대합니다. 야사는 더 자극적으로 전합니다. 장희빈이 숙빈 최 씨를 항아리에 가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과장이라고 하지만 폭력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장희빈은 임신한 여인을 폭행했을까요?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숙빈 최 씨, 1670년생, 장희빈보다 11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무수리 출신, 장희빈보다 훨씬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왕자를 임신했습니다. 1693년 9월 연인군 출산, 훗날의 영조입니다. 장희빈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1694년 갑술 환국으로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아들 세자 유는 있지만 노론이 세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 편입니다. 그런데 숙빈 최 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더 젊고 왕의 총애를 받고 무엇보다 노론의 지지를 받는 후궁이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 역사는 그를 악당으로 기록했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장희재는 묵과에 급제한 무관이었습니다. 1680년에는 내금위에 있었고 1683년에는 종육품 포도부장이었습니다. 누나 덕에 출세한 한량이 아니라 스스로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694년 갑술환국 후 장희재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유생 기민이 장희재를 고발했습니다. 장희재가 숙빈 최 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장희재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숙빈 최 씨의 출산 무렵 생일날에 독약을 넣은 음식을 궁에 들여 독살하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고였습니다. 숙빈 최 씨의 외숙모 봉영은 애초에 궁에 음식을 들인 적도 없었으며 숙빈의 연인군 출산 당시에 아예 입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민의 고발 내용이 하나같이 허황되어 무고로 판결되었습니다. 장희재는 풀려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숙빈 최 씨가 한밤중에 숙종의 침소로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기민이 고발했던 것 중 자신의 외숙모 봉영이 장희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숙종은 이미 무고로 판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장희재를 제주도에 유배시켰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숙빈 최 씨는 증거도 없는 독살 음모를 주장했을까요? 그리고 왜 숙종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민진원에 져서 단합말록은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숙빈 최 씨가 봉보 부인을 통해 김춘택과 전략을 나누어 갑술환국 거사를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숙빈 최 씨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노론과 연결되어 갑술환국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에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된 것. 그 뒤에는 숙빈 최 씨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의 의문스러운 죽음. 1700년 3월 인현왕후가 병에 걸렸습니다. 허벅지 옆 고관절 부위에 옹저가 생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화농성 관절염입니다. 당시 한의학에서는 옹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면 옹저가 생긴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새벽 인현왕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4세. 짧고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 뇌수막염, 복막염, 심내막염으로 번져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저주. 장희빈의 저주가 인현왕후를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빈에 속한 것들이 항상 나의 침전에 왕래하였으며 심지어 창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는 짓을 하기까지 하였다.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귀신의 재앙이 있다고 한다. 2년왕 후 스스로 장희빈의 저주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장희빈이 보낸 궁녀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년왕 후가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 놀라운 움직임이 전개되었습니다. 장희빈을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2년왕 후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 소론이 움직였습니다. 세자 윤의 생모인 희빈장 씨를 다시 왕비로 삼아야 합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2년왕 후가 세상을 떠났으니 세자의 어머니를 왕비로 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노론은 경악했습니다. 숙빈 최 씨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장희빈이 다시 왕비가 된다면 세자 윤의 지위는 확고해지고 연인군의 입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숙종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폐위시켰던 여자를 다시 왕비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숙종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숙빈 최 씨가 결정적 한 수를 둡니다. 1701년 9월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2년왕 후를 저주했습니다. 2년왕 후는 병이 아닌 희빈장 씨의 저주에 의해 시해당한 것입니다. 동시에 2년왕 후의 오빠 민진우 형제도 나섰습니다. 누님께서 생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고요.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취선당을 수색한 결과 신당, 부적,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당과 궁녀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장희빈의 명령으로 2년왕 후를 저주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신당의 존재가 1699년부터 있었다면 숙빈 최 씨를 비롯한 궁인 전원은 물론 숙종 또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무속 행위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조선 사회에서 국법으로 엄중히 금했지만 궁 밖은 물론 궁 안에서도 자주 치러졌습니다. 심지어 명성왕후 김씨도 2년왕 후와 함께 숙종의 두창 쾌유를 기원하는 굿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신당 설치 자체는 굳이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빈 최 씨는 신당의 존재에 이견을 주장했고 숙종은 그것을 조정 대신들에게 공식화하며 장 씨가 몰래 신당을 차려 2년왕 후를 시해하는 저주굿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진실일까요? 조작일까요? 무고의 옥, 진실과 조작 사이. 소론의 영수 남구만과 최석정이 나섰습니다. 고문 과정이 비정상적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빈의 신당과 굿은 몸이 약했던 세자 윤의 건강을 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세자나 왕자의 건강을 위해 굿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굿이 2년왕 후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장희빈이 실제로 저주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녀는 2년왕 후를 증오했을 것입니다. 다시 왕비가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2년왕 후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무속 신앙이 여전히 강했던 시대, 저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저항의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정치적 조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노론과 숙빈 최 씨가 장희빈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희빈이 살아있는 한 세자의 복권과 소론의 제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왕 후가 세상을 떠난 직후 장희빈을 왕비로 복위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저주 사건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봅시다. 사건 조사 당시의 편파성, 고문으로 인한 증언의 신빙성 문제, 증거의 부족. 신당이 1699년부터 있었다면 왜 2년이 지나서야 문제 삼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숙빈 최 씨의 고발 타이밍입니다. 2년왕 후가 죽고 장희빈을 다시 왕비로 삼자는 움직임이 나온 바로 그 시점에 저주 사건을 고발한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계획된 것일까요? 1701년 10월 숙종의 친국에서 왕이 직접 신문에 나서다
1701년 10월 숙종은 희빈장씨를 친국했습니다. 왕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숙종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의정 최석정과 소론은 희빈에게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세자의 어미이니 처우에 관대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최석정은 파직되었습니다. 1701년 10월 7일 숙종은 중요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비너, 임금의 첩에서 후비, 임금의 정실로 승격되는 일을 금지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는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희빈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숙종의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8일 숙종은 승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장씨에게 자진의 명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사약을 받은 왕비. 10월 10일 새벽 취선당에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나이 42세. 궁녀로 들어와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마침내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비 경력자가 사약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자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론의 입장에서 지필된 수물록과 인현왕 후전에는 숙종에 의해 강제로 사사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진이었을까요? 사사였을까요? 아마도 형식상 자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사였을 것입니다. 아들 세자 유는 죽이시려면 같이 죽여주시옵소서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사직과 세자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냉정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아들의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리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던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다만 사랑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왕비였다. 조선의 국모였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9일 장희제의 처형에서 오빠마저 죽다. 장희빈이 사약을 마신 지 19일 후 10월 29일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던 장희제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군기시 앞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복주. 그리고 11월 벌이 부족하다는 노론의 주장으로 시체가 능지처사되었습니다. 장희제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독살 음모는 무고로 판결되었지만 인현왕후 저주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된 것입니다. 남구만을 필두로 한 소론 대신들은 장희제를 죽이면 세자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된다며 반대했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장형의 신의와 제사가 자형인 김지중과 그 아들에게 기한적으로 맡겨졌습니다. 세자 유는 13세의 나이에 어머니와 외삼촌을 모두 잃었습니다. 신사환국 소론마저 몰락하다. 장희빈의 죽음은 또 다른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신사환국입니다. 장희빈에게 동정적이었던 소론이 큰 화를 입었습니다. 최석정을 비롯한 소론 대신들이 파직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노론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남이는 이미 갑술한국 때 몰락했지만 이번에 더욱 철저히 제거되었습니다. 정치는 승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노론의 승리, 숙빈 최씨의 승리, 그리고 장희빈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숙빈 최씨, 승자의 삶. 숙빈 최씨는 살아남았습니다. 1718년까지 아들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승자였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극진히 추승했습니다. 1725년 숙빈묘를 세웠고 1753년 소령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원. 왕세자와 왕세자비 또는 왕의 친부모 무덤에 붙는 이름입니다. 숙빈 최씨는 후궁이었지만 왕의 어머니로서 원의 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장희빈의 무덤은 대빈묘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같은 숙종의 후궁이었고 같은 왕의 어머니였지만 한 사람은 원에, 한 사람은 묘에 묻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병약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종은 재위 시절부터 병약했다. 친어머니 장희빈이 사사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쌓인 근심과 두려움이 병이 되어 한열증으로 멍청한 상태가 되거나 앞뒤의 응대가 달라지는 증세가 있었다. 13세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한 아이, 외삼촌이 참수당하는 것을 알게 된 소년. 그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았습니다. 재위 4년 만인 1724년 경종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게장을 먹고 생감을 먹은 후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 5일 후에 사망한 것입니다. 왕세제 연인군 영조이 보낸 게장에 독이 있었다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경종의 죽음 역시 어머니 장희빈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인군은 경종이 죽은 후 왕위에 올라 영조가 되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숙빈 최씨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숙종의 선택, 인현왕 후 곁에 잠들다. 장희빈이 사라진 후 숙종은 1702년 김주신의 딸을 세 번째 왕비로 맞이합니다. 인원왕 후입니다. 그녀는 1687년생으로 숙종보다 26살이나 어렸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숙종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인현왕 후의 곁에 묻혔습니다. 서오릉 중 하나인 명릉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첫 번째 왕비인 원비와 함께 묻힙니다. 숙종의 원비는 인경왕 후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인현왕 후 곁에 묻히길 희망했고 실제로 승하한 후 그 곁에 묻혔습니다. 미안했던 것일까요? 정치적 계산으로 폐위시켰다가 다시 복위시킨 인현왕 후에게,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상처 입힌 그 여인에게. 명릉은 특이한 형태입니다. 숙종과 인현왕 후의 능이 쌍능으로 나란히 놓여있고 인원왕 후의 능은 다른 쪽 언덕에 단능으로 모셔져 있는 동원 이강능 형식입니다. 숙종은 인현왕 후 옆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희빈을 떠올렸을까요? 처음 만난 그날 궁궐 복도에서 눈을 마주쳤던 그 운명적 순간을? 아니면 사약을 내리던 그 차가운 결정의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숙종이 인현왕 후 곁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장희빈이 아닌 인현왕 후를. 그것이 숙종의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장희빈의 무덤, 그리고 잊혀진 시간들. 장희빈의 시신은 경기도 광주에 묻혔습니다. 묘의 이름은 대빈묘입니다.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어머니의 신부는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노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재위 내내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의 묘는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더욱 황폐해졌고 1970년대까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야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대빈묘가 정비되어 일반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 들어 장희빈의 묘에 참배하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속설이 퍼졌다는 점입니다. 사랑에 살았고 사랑에 죽은 여인의 무덤. 그녀의 한이 오히려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생전에는 사랑 때문에 파멸했던 여인이 죽어서는 사랑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야사가 전하는 장희빈의 또 다른 이야기들. 정사는 장희빈을 악녀로 기록했지만 야사는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째, 장희빈은 총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글을 잘 읽고 썼으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미모로만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숙종과 대화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희빈은 아들 세자 윤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세자가 어릴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장희빈은 무당을 불러 세자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장희빈과 인현왕 후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현왕 후가 복위한 후 장희빈이 인현왕 후에게 사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 후는 장희빈을 용서하지 않았고 끝까지 경계했습니다.
넷째, 숙종은 장희빈을 끝까지 사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약을 내리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민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말이었을까요? 다섯째, 장희빈의 처소 궁녀들 중 일부는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희빈이 저주를 하지 않았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인현왕후가 자연사했고 저주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론의 주장대로 장희빈이 다시 왕비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세자 윤의 어머니이고 소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이 허락했을까요? 의문입니다. 숙종은 한번 폐위시킨 여자를 다시 왕비로 삼는 것을 매우 꺼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노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숙빈 최 씨를 왕비로 삼자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투쟁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저주 사건이 없었더라도 장희빈은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약은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생모로서 추승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정말 필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장희빈 vs 숙빈 최 씨, 두 여인의 대결. 장희빈과 숙빈 최 씨. 두 여인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장희빈 1659년생, 역관의 딸 궁녀 출신, 미모와 총명함, 격정적 성격, 남인과 연결, 왕비까지 오름, 사약으로 생을 마감. 숙빈 최 씨 1670년생, 무수리 출신, 11살 연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노론과 연결, 후궁에 머물렀지만 아들이 왕이 됨, 자연사. 두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장희빈은 전면에 나섰습니다. 왕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정치에도 개입했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후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노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했을까요? 결과만 보면 숙빈 최 씨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장희빈도 대단했습니다. 장희빈은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졌습니다. 숙빈 최 씨는 물처럼 흐르다가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았고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장희빈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조선시대 기록은 냉혹합니다. 성품이 음험하고 투기가 심했다. 무당을 불러 저주를 했다. 왕비를 시해한 죄인. 노론이 집권한 조선 후기 내내 장희빈은 악녀의 전형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 같은 소설이 널리 읽히며 그녀의 악행은 더욱 과장되어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장희빈은 질투와 욕망의 화신으로 그려졌습니다. 1961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에서 1962년 영화 장희빈에서 그녀는 권력의 눈먼 악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장희빈을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력은 왕의 사랑이었다. 장희빈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중인 출신 여성이 왕비까지 오른 것은 놀라운 성취다. 그녀를 악녀로만 볼 수 없다. 저주 사건은 정치적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노론과 숙빈 최 씨가 장희빈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어냈다. 1995년 SBS 드라마, 2002년 KBS 드라마, 2013년 뮤지컬에서 장희빈은 입체적인 캐릭터로 재탄생했습니다. 2024년 현재 장희빈은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악녀인가 희생자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희빈에게서 배워야 할 것.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궐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사랑, 질투, 생존,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권력의 무상함. 장희빈은 조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랑의 위험성. 사랑은 아름답지만 집착이 되면 광기가 됩니다. 장희빈은 왕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셋째, 신분제도의 잔혹함. 장희빈은 중인 출신으로 왕비까지 올랐지만 끝내 그 신분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신분 상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여성의 한계. 조선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력은 왕의 사랑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시스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정치의 잔혹함. 한국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장희빈도 송시열도 수많은 신하들도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여섯째, 역사의 불공정함. 승자가 역사를 쓰기 때문에 패자는 악인이 됩니다. 장희빈은 300년 넘게 악녀로 기억되었습니다. 일곱째, 어머니의 사랑. 장희빈이 진짜 사랑한 것은 숙종이 아니라 아들 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저주를 했든 안 했든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승자의 조건. 숙빈 최 씨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인내심, 정치적 감각, 올바른 편 선택, 그리고 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장희빈에게 묻는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이 사약을 마신 지 32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광주의 한 언덕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화려했던 왕비의 시절도 비극적인 최후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대빈묘라는 작은 비석뿐입니다. 장희빈, 당신은 진짜 인현왕후를 저주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까? 당신은 악녀였습니까? 희생자였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장희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과 권력,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역사의 평가와 현재의 행복,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숙종의 여인들,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 숙종은 평생 5명의 여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인경왕후 첫사랑, 천연두로 요절, 함께 묻히지 못함. 장희빈 격정적 사랑, 왕비까지 만들었지만 사약을 내림. 인현왕후 정략적 혼인, 폐위시켰다가 복위, 죽은 후 그 곁에 묻힘. 숙빈 최씨 말년의 총애, 아들이 왕이 됨, 후궁으로 생을 마감. 인원왕후 노년의 동반자, 26살 연하, 평온한 말년. 숙종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장희빈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격정적이었고, 가장 극적이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이 선택한 사람은 인현왕후였습니다. 그 곁에 묻혔으니까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은 숙빈 최 씨였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역사는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고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장희빈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악녀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한 명의 여자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장희빈 제2편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